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신세계그룹에서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부동산 호황기 때 늘려놓은 PF 대출이 역시나 문제로 떠올랐는데 그 현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세계건설이 한창 사업을 이것저것 벌이면서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룹 내에서 아픈 손가락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이마트가 지분의 70%가량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건설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 스타필드 등 계열사 공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죠. 무엇보다 이 신세계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어려울 게 없어 보이지만요. 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칼날을 신세계건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요. 네. 2018년 빌리브라는 주택사업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부터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던 시기였는데 네. 이 때문에 약간 무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동산 호황기 때는 수익이 났는데 침체가 오자 그동안 벌려놨던 사업에서 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가 엄습한 것이죠. 주택 사업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게 되고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PF 보증까지 해서 금융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예. 제가 서울에 있는 신세계 부동산 PF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예. 네. 여기는 신세계건설이 짓고 있는 부동산 PF 오피스텔 현장입니다. 서울 연신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세계건설이 야심차게 자체 브랜드를 들고 왔는데 이것도 대규모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흐름이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사업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신세계건설이 추가로 신용 보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 여기는 신세계건설이 짓고 있는 오피스텔 사업지입니다. 신세계 빌리브 에이센트고요. 최고 24층 높이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네네. 분양률이 40%에 불과했어요. 절반도 안 팔렸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짓는 가운데 부분에 이 메가박스 빌딩 건물이 아직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무리수로 보이기도 했고요. 네. 지금 공사 진행률도 4%에 불과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건설이 이 현장에 채무 보증을 섰고요. 현재는 충당금 손실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67제곱미터 물건이 9억 원에서 10억 원 가량의 분양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이게 완판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들은 연신내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신세계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이 마포 재개발 사업인 신촌역 근처의 오피스텔도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고요. 네. 목동 KT부지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해졌는데 네. PF 브릿지론 연대의 보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또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남양주 마석 주상복합도 2022년부터 분양이 되는데 분양률이 여전히 지금 60%대인 상황입니다. 야, 서울에서도 이렇게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인데 네. 수도권이 이럴 정도면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 분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방 미분양이 신세계건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 미분양의 무덤, 대구에서 부동산 PF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예. 빚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일산 지역 미분양으로 두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갔던 두산건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어요. 분양 성적이 거의 참패 수준입니다. 네. 대구 분양률이 20%에서 3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네네. 심지어 신세계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공매에 나섰는데 올해 초에 수차례 전량 유찰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는 이미 아파트를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공매에서 유찰된 정도면은 자금 회수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구 포항역 부지 개발 사업도 좀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건설이 주도하는 포항의 초고층
주상복합 랜드마크 사업인데 최고 69층으로 이제 지을 계획이었어요. 네. 이 또한 지금 미착공 상태로 사업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PF 보증 규모가 2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뭐 채무 보증도 연장했고요. 앞으로 이 포항 지역 분양 경기와 브릿지론 장기화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이제 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 네. 뭐 집은 안 팔리고 있고 빚은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러면 네. 뭐 재무 구조도 당연히 많이 나빠졌겠죠. 맞습니다. 이 건설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이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는 분양 성과가 이제 저조한 현장들에 대해서 대규모 손실을 반영해서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네. 영업 현금 흐름은 1,180억 원 적자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 손실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이제 손실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금 부족분을 외부 조달로 충당함에 따라서 총 차입금이 2021년 말 461억 원에서 작년 말에 3,827억 원까지 증가했고요. 부채 비율은 작년 말 무려 976.2%를 기록했습니다. 네. 보면은 부채가 자기 자본 대비 지금 10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요 건설사 중에서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 말고는 이 정도로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유통 공룡인 신세계 계열사라는 점을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재무 지표만 보면은 태양건설과 같은 처지에 진작에 놓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같은 현금으로 마커로 인해서 신세계 건설은 올해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됐습니다. 네. A에서 A-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B등급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네. 이 계열사들이 건설 쪽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좀 소방수로 투입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신세계 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와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59억 원을 이제 수여를 받았고요. 또한 신세계 INC가 신세계 건설이 발행한 채권 600억 원을 또 매입을 해서 현금을 또 충당을 했고, 또 계열사인 조선 호텔 리조트의 레저 사업 부문을 또 1,820억 원에 팔아서 또 현금을 또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 유입은 단기적 유동성 대응이라는 점인데요. 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여전히 부동산 PF 손실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저조한 분양률이 지속되고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됐을 때 이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신세계 건설이 밑빠진 독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 쪽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유통 쪽인 그 이마트까지도 말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신세계 건설이 이제 구해달라 요청을 하는 사이에 이마트도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요. 대형마트 업황 둔화와 이제 온라인 쇼핑 부진으로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마트의 주력인 대형마트는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과 이제 근거리 소량 구매 패턴으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마트 이제 가양점과 성수점 등도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온라인 부문은 이제 지마켓을 인수하는 등 이제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이제 펼쳐왔는데 네. 치열한 경쟁으로 대규모 적자를 또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경쟁자의 급부상, 중국 알리, 테무 등의 습격 등에 맞서서 경쟁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G마켓과 스타벅스를 인수하면서 4조 원가량의 대규모 자금을 썼는데 이 때문에 빚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SSG닷컴은 이제 상장이 늦어지면서 투자받은 사모펀드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자금 회수 압박 분쟁까지 벌이고 있어요. 이 빚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마트가 2020년 4조 4천억 원이었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순차입금이었는데 네. 지금 9조 4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마트 자금 흐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세계 건설이 신세계 그룹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 내용을 이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조진 타키오니스 대표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세계 건설의 태동부터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지금 신세계 건설이 그 이마트의 계열사잖아요.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이마트가 지점을 계속 확장했잖아요. 우리 신세계 이마트 가보면 굉장히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 건설 공사를 남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리고 스타필드는 워낙 더 크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신세계 건설은 태동 자체가 그 계열사 발주 공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 계열사예요. 근데 2020년 이전은 좋았습니다. 계속 확장 일로였어요. 일단 이마트가 전국에 한 150개 계속 확장 일로였고,
이마트가 끝나고 나니까 스타필드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스타필드는 더 대형 공사죠.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일종의 내부 거래죠. 문제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게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건설이 2020년을 기점으로 내부 발주 공사가 아니라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요. 건설사가 사업 구조 다각화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택 사업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민간 주택 사업을 손을 댔는데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전까지 부동산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나서 꺾이는 시기가 2020년인데 그때 늦게 뛰어든 신세계건설이 주택 부지를 알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죠. 기존 플레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다각화는 해야 되고 주택 사업은 시작을 해야 되고 브랜드 파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로얄 부지가 아니라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지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고 거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지 사업은 당연히 뭘로 사업을 시작하냐면 PF를 끌어들여야 사업이 가능하죠. 그렇게 PF를 끌어들여서 주택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미분양에 속출할 거고 좋은 입지가 아닌 곳에 주택 사업을 시작한 데다가 후발주자한 데다가 이제 주택 경기마저 하강 국면에 들어간 이 시점에 PF 부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바로 신세계건설의 가장 큰 리스크죠. 신세계건설은 사실은 재무제표랑 재정만 본다면 사실은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PF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잠깐 설명드리면 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가 사고 그 토지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갖다 9배, 10배를 갖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손쉬운 장사였어요. 그러면 사실 저금리 시대가 종료됐을 때는 그것이 똑같이 레버리지가 엄청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신세계건설이 그걸 예측하지 못해서 특별히 지방에서 뭐 대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양이라든지 그것이 부실 자산으로 돌아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기업 평가에서 이제 경고 조치를 받고 시장에 이제 우려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 신세계건설의 이제 지분의 70% 이상을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시 기준에서 보면 단일 재무제표로, 그러니까 신세계건설이 상장사 때 별도로 이제 분기 공시를 하지만 신세계건설의 모든 재무제표가 이마트의 단일 재무제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부실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이마트에도 안 좋다. 지난해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은 신세계건설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세계건설에 계속 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계열사를 계속 끌어들여서 유상증자를 하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신세계건설을 살리려면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면 지금도 고금리인데 금융비용이 증가하죠. 금융비용이 증가를 하면 현재 신세계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당장 이제 그럼 고금리가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전망과 맞물려 있는데요. 그 예상과 다르게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면서 빠른 시각에서는 뭐 9월달 인하도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떤 금융기관은 이제 올해 뭐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신세계그룹에서는 최악을 가정을 해서 자금을 갖다가 많이 이제 만들고 그걸 이제 신세계건설과 그룹 전체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서 경영을 해야지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룹 전체에 큰 이제 재난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신세계 그 유통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쿠팡과 대응하기 위해서 G마켓 같은 거 인수를 과감하게 했었고 그 대부분 인수 자금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했기 때문에 G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세계그룹이 인수하기 전까지 꼬박꼬박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세계그룹 인수한 다음부터 갑자기 영업이익이 축소하더니 심지어 그룹에 큰 골칫거리가 됐어요. 현재 G마켓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그러니까 풋옵션 분쟁이 있는 그 사모펀드가 어피니티하고 BRB 인베스트먼트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빌렸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그 1조 원을 갚아야 되는 그 풋옵션에 걸리는데 그 양쪽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쪽은 그다음에 어피니티하고 BRB 인베스트먼트 두 곳인데 돈 빌려준 쪽에서는 풋옵션 조건에 걸렸어 돈 내라고 했는데 이마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그 조건에 걸리지 않았어
아직 그 조건 안 됐으니까 돈 못 내라는 분쟁이 란 말이에요. 어피니티는 국내에 알려진 거는 오비 맥주 차익으로 6조 5천억 정도를 팔았던 그 기업이고 아직도 분쟁 중인 곳이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이 20% 정도 백기사로 들어왔다가 이것도 풋옵션 형태로 걸려서 교보생명이 왜 상장하지 않느냐라는 그 소송을 계속 하고 있어서 교보생명 지정권 분쟁도 붙어 있고 이제는 지마켓까지 넘어갔습니다. 어피니티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수익도 내지만 기념권 분쟁이 붙으면 낭보가 없습니다. 늘 김앤장을 로펌을 선임을 하고 그래서 기념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구조라서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신세계그룹이 어피니티의 FIR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제가 볼 때 이 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지금 이마트 쪽에서는 재무구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 풋옵션까지 행사하기는 굉장히 여력이 부족할 것이다. 만약에 이 분쟁에서 이마트가 진다면 현재의 재무구조는 급속도로 더 악화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마트가 지난해 9월 달에 수장을 다 바꾸고 그 수장을 다 바꾼 분들이 모두 공통점이 CFO들이에요. 이번에 신세계건설 수장도 원래 건설 전문가에서 CF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룹 전체가 재무구조 리스크에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 되는 거죠. 네, 신세계건설부터 이마트까지 그룹 상황 자세히 들어봤고 지금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계열사들 분위기도 짚어주시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줄어드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은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네. 신세계는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스타필드 창원, 스타필드 광주 등 계속해서 신규 스타필드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또 화성국제 테마파크, 서울 동서울 개발 사업 등 벌려놓은 사업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강남의 르피에드 청담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도 이제 신세계 프라퍼티가 뛰어들었고요. 이 때문에 자금 유출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올해 개장을 목표로 했던 스타필드 창원은 준공 예정일을 2027년으로 연기하기도 했고요. 이 신세계그룹의 재무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P- 이하로 봐야 된다. 대기업이니까 시주기는 뭐 하고 일단 유통의 변화를 알면서도 너무 늦게 대응했고 혁신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강세를 하면서 그나마 실적을 유지했던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온라인을 병행을 하면서 구사를 하려다가 사실은 둘 다 힘들어진 꼴이다. 거기다가 건설사까지 오면서 전체로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다. 그러면 향후 미래 전망은 있느냐? 사실은 좀 더 암울하다. 예. 아시듯이 대형마트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미 1인 가구가 40% 육박합니다. 대형마트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세대 변화에도 굉장히 민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은 굉장히 암울하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온라인 알듯이 직구가 훨씬 강해질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그 신세계의 이마트 계열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마트도 안 좋은데 이마트 24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마트 24는 경쟁사가 이제 CU, 그다음에 그 GS25,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는데 이미 국내에 한 3만 개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점 전략 자체가 그 시장에서 밀리는 상태라서 지금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마트가 1분기 벌써 영업 손실 냈어요. 131억 적자를 이마트 24가 적자를 내가지고 작년 전년 동기에 39억 적자를 냈으니까 이미 적자 폭이 235%나 커진 거예요. 이마트 24가.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안 좋다. 자, 그러면 온라인 좋으냐? 뭐 아시겠지만 요즘 쿠팡도 고전합니다. 알리테무 때문에. 뭐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뭐 직구 금지도 이제 불발이잖아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면 지마켓도 적자 폭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온오프라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 부동산 PF 타격을 받은 신세계그룹 건설사업 실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